낯선 서울에서 전 정말 외로웠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도 제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비 오는 밤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와의 만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낯선 땅에서 저를 지켜준 가족이자 영웅이었죠. 왜 이 이야기를 보냈냐고요? 제가 받은 사랑과 용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인 진돗개의 진한 감동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 파커입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온 환경과학자입니다. 서울에서 2년간 연구를 할 기회를 얻었을 때 모두들 저보고 용감하다고 했어요. 정말 멋진 모험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첫날 밤 빈 아파트에 서서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던 저는 용감하다고 느끼기는커녕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외로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마포구라는 조용한 동네에 있어요. 꽤 괜찮은 곳이에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작은 주방과 거실이 있는데 거실은 침실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집 같지는 않았어요. 벽은 너무 하얗고 텅 비어 있었고 공기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래쪽 번화한 거리에서 올라오는 길거리 음식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섞인 그런 독특한 냄새요. 제 연구는 대도시를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서울은 이 연구에 딱 맞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빌딩, 끝없는 교통 속에서 더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하려는 곳이니까요. 낮에는 바쁘게 지냈어요. 공기질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도시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연구하고 다른 과학자들과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쉽지 않았어요. 제 한국어 실력은 기본 수준도 겨우 넘는 정도라서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씩은 할 줄 알지만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게 그리웠어요. 가장 힘든 건 저녁마다 집에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보스턴에선 친구들과 저녁을 먹거나 부모님께 전화를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 핸드폰엔 잘못된 시간이 표시됐죠. 제가 깨어있을 땐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장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비는 며칠씩 내렸고 하늘은 영원히 회색빛으로 덮여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향에서 익숙했던 빠르게 지나가는 폭풍우와는 전혀 달랐죠. 이 비는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더는 고요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연구 노트가 눈앞에서 흐릿해졌고 벽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산노란 우산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 내리는 거리에선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쳐서 발밑에서 작은 빛의 쇼를 만들어냈죠.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검은 우산 아래에 숨어 바삐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 냄새에 어디선가 김치를 요리하는 매운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습한 공기 속에서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목적지는 없었지만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과 문을 닫고 있는 작은 가게들을 지나쳤어요. 점점 더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결국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조용한 골목에 도착했어요. 여긴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곡선 지붕이 빗물을 일정한 리듬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들렸어요. 처음엔 상상인가 싶을 정도로 희미한 소리였어요. 작은 신음소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빗소리를 간신히 뚫고 들렸죠.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더 분명했어요. 빈 상자들 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노란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상자들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거의 무너질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들 뒤를 들여다보니 두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근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작은 눈이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벽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어떤 종인지 바로 알아봤어요. 한국의 국견으로 알려진 진돗개였죠. 얼마 전까지 옆집에 살던 인도인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랑 똑같았어요. 그 부부는 지난주에 뭄바이로 이사를 갔어요. 설마 이 강아지가 그들이 두고 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는 제가 무릎을 꿇자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강아지는 온몸이 흠뻑 젖어서 하얗고 갈색이 섞인 털이 몸에 딱 붙어 있었어요. 몇 달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어린 강아지처럼 보였어요. 안녕. 괜찮아. 난 너한테 해코지 안 해.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강아지는 저를 경계하며 온몸을 떨었어요.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손을 뻗어 강아지 머리를 만졌어요. 강아지는 움찔했지만 도망치진 않았어요. 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난 한 달간 느꼈던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 큰 도시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어떤 건지 제가 너무 잘 알아서였을지도요. 저는 비옷을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어요. 강아지는 제가 품에 안을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너 이름은 제이슨이야. 왜 그 이름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강하고 용감한 느낌이 들어서였겠죠. 이 작은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에 가자. 강아지를 안고 빗물에 젖은 거리를 걸어가며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전혀 몰랐어요. 제 품에서 떨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가 낯선 이 땅에서 저희 버팀목이 되고 저를 지켜줄 가족이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연구 말고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거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전보다 더 따뜻하고 환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강아지한테 배울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매일 아침 제이슨은 발로 제 이불을 살살 건드리면서 저를 깨웠는데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의 반짝이는 갈색 눈을 보면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강아지를 돌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제이슨은 제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즐겁게 만들어줬어요. 평범한 산책도 제이슨 덕분에 특별한 모험처럼 느껴졌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면 제이슨은 코를 킁킁대며 궁금한 게 가득하다는 듯 주변을 살피고는 제가 절대 혼자서는 못 찾을 곳들로 저를 이끌곤 했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던 곳은 근처 공원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하러 나오셨는데 저희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이슨을 위해 간식을 챙겨오시기도 했고요. 또 저에게는 서툰 영어로 본인 강아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도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배워갔어요. 제이슨은 친구를 사귀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아파트 근처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분들이 금방 저희를 알아보셨어요. 채소를 파는 김씨 아주머니는 항상 신선한 당근을 하나 챙겨두셨는데 제이슨은 꼭 얌전히 앉아서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건데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생선가게 아저씨인 이씨 아저씨는 제이슨이 신선한 생선 냄새를 맡으면서 코를 들썩일 때마다 크게 웃으셨고 진돗개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공원 근처에서 한 할머니가 저희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분은 한국말로 굉장히 빠르게 말씀하시면서 제이슨을 가리키셨는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도와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이 진돗개가 젊었을 때 키우셨던 강아지랑 꼭 닮았다고 하세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소중히 여겨지는 강아지인데요. 용맹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걸로 유명하대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이슨의 머리를 쓰다듬으셨고 핸드폰으로 진도 섬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진돗개의 고향이라면서요. 제이슨의 혈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게 됐는데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냥을 돕거나 집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직스럽고 똑똑한 반려견으로 사랑받고 있대요. 한때 비 오는 골목에서 떨고 있던 강아지를 데려온 게 바로 이 진돗개라니 그런 품격 있는 모습이 제이슨에게서 보이기도 했어요. 연구일로 바빴지만 제이슨은 제가 너무 오래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목줄을 물어오거나 제가 쓰고 있던 노트북 키보드 위에 파란 공을 살포시 올려놓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만 좀 일하고 놀자, 엠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는 주말마다 서울의 아름다운 등산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북한산 근처 산책로는 저희 주말 루틴이 됐는데요. 제이슨은 항상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하얗고 갈색이 섞인 털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제이슨과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어제 먹다 남은 불고기를 부엌 카운터에 그냥 둔 채 잠시 샤워하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제이슨이 죄지은 표정으로 앉아있고 용기는 텅 비어 있더라고요. 1시간쯤 뒤에 제이슨이 토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급히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다행히 한국말로 동물의사를 뜻하는 수의사라는 단어를 배워둔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수의사인 박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셔서 제 걱정을 덜어주셨어요. 제이슨을 치료하시면서 한국 음식, 특히 매운 음식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이 강아지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보호자인 것 같아 속상했지만 제이슨은 자꾸 제 얼굴을 핥으려고 하면서 괜찮아, 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은 저희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제이슨이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박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도 먹이고 권해주신 담백한 음식도 준비해 주면서 저는 제이슨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저 제가 구조한 강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제 가족이자 새로운 문화를 알게 해준 다리 역할을 해줬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제이슨 덕분에 저는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고 느꼈던 이곳이 점점 더 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제이슨과 함께 걸었던 거리들이
이제는 친숙한 길이 되었고 사람들과 나눈 대화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한국어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또 제 연구 주제였던 도시 지속 가능성도 제이슨과 산책하며 발견한 서울의 공원들과 녹지 공간 덕분에 더욱 의미가 깊어졌어요. 매일 저녁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제이슨과 함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 비 오는 골목에서 떨던 그 작은 강아지가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제이슨은 단순히 동반자가 아니라 제가 자란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제게 소속감을 선물해줬어요. 그 점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평생 고마울 거예요. 제 연구가 저를 한국에 이렇게 외딴 곳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작은 마을은 고대의 산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하늘까지 닿을 듯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가 머물게 된 집은 소박한 한옥이었는데 곡선의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마루가 특징인 전통적인 한국 가옥이었죠. 걸을 때마다 나무 마루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제이슨,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으면서 제 충성스러운 진돗개가 새 환경을 탐색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이슨은 마당 여기저기를 냄새 맡으며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는데 서울의 복잡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제 연구는 마을 사람들이 숲을 보존하면서도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 살아오면서 숲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나무와 버섯을 수확해왔거든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들의 방식을 꼭 이해해야 했어요. 마을 이장인 김 씨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는 키가 작고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이 다정한 분이었어요. 아마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라고 말했어요. 제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제이슨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죠. 아, 진짜 진돗개네. 아주 똑똑하고 충성심 강한 개야. 곧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저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과학자가 한국의 소중한 견종 중 하나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흥미로워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제이슨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이슨도 그들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고요. 연구 중 쉬는 시간에는 마을 광장에서 제이슨이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저희 하루는 나름대로 규칙적인 패턴을 따랐어요. 아침에는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산림 관리 방법에 대해 배우고 그들이 지속 가능한 채취 기술을 보여줄 때마다 꼼꼼히 기록을 했어요. 제이슨은 늘 저를 따라다니며 가끔 나비를 쫓거나 새로운 냄새를 맡는데 열중했죠. 오후에는 제 작은 방에서 연구 데이터를 정리했는데 제이슨은 그 옆에서 나무 바닥 위에 몸을 눕히고 낮잠을 자곤 했어요. 그런데 늦가을 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다음 날의 인터뷰를 준비하며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마을은 조용했고 솔숲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 발밑에서 잠들어 있던 제이슨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야, 제이슨. 제가 속삭였지만 이미 공기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이슨은 순식간에 일어서더니 몸을 바짝 긴장시키고는 문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의 짖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날카롭고 경고하는 듯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저는 손전등을 집어들고 그를 따라 뛰쳐나갔어요. 가을밤은 쌀쌀했고 달리느라 제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어요. 제이슨은 숲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하얀 털은 어둠 속에서 거의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몸은 모든 근육이 긴장된 채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어요. 김 이장님이 전통 농기구를 들고 제 옆에 섰어요. 들개들입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며 나무 숲을 유심히 살폈어요. 요즘 배가 고픈지 매일 밤 마을 가까이로 내려오네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랜턴과 도구들을 들고 하나둘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엔 제가 본 적 없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마을 가게를 운영하는 이 아주머니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지난주에는 적 농분의 닭을 공격했어요. 아주 위험해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이슨의 목줄을 꽉 잡았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숲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그 순간 저는 왜 마을 사람들이 이 산을 그렇게 경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의 자연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강력하고 때로는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이장님은 재빨리 사람들을 조직해서 랜턴을 든 채 숲 가장자리에 배치했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개들은 똑똑하거든요. 우리의 습관을 배우고 언제 우리가 방심하는지 알아요. 그때 제이슨의 짖는 소리가 더 강렬하고 높아졌어요. 나무들 사이에서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들이 스치듯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들개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생태계를 연구하고
동물의 행동에 대해 논문을 썼지만 제 학문적인 배경이 이 순간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시켜주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제 옆에 바짝 붙은 제이슨의 온기를 느끼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든 랜턴이 긴 그림자를 들이운 채 서 있는 그 순간 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까지도요. 우리의 진짜 용기가 시험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서울에서 비 오는 밤 제이슨이 제 삶에 들어온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했어요.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그의 본능과 용기가 꼭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제이슨이 목줄을 벗어던지는 걸 보면서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어요. 나무들 사이 어둠 속에서 야생개들이 나타났고 그들의 발소리는 숲 바닥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급히 숫자를 세어봤는데 하나, 둘, 셋, 넷, 5마리였어요. 손전등 빛 속에서 그들의 노란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이슨, 돌아와. 제가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가 약하고 멀리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용감한 진돗개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저와 접근하는 무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평소 장난기 가득하던 꼬리는 높게 뻗어 굳어 있었고 귀는 마치 작은 레이더처럼 앞으로 쫑긋 서 있었어요. 가장 큰 야생개. 아마도 무리의 리더였을 거예요.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제이슨보다 더 컸고 엉킨 회색 털에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속이 뒤틀리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주변에선 마을 사람들이 느슨한 원형으로 서서 막대기와 랜턴을 들고 있었어요. 랜턴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나무들 위로 길고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엠마 씨, 뒤에 계세요. 마을의 어르신 김씨 아저씨가 영어로 경고했어요. 그런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제이슨이 제가 의도치 않게 그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걸 직면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리더의 낮고 멀리서 천둥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으르렁거렸어요.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이슨도 으르렁거리며 대답했는데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깊고 낮은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이슨은 단순히 제 장난기 많은 동료가 아니라 야생의 본능을 가진 보호자처럼 보였어요. 공격은 갑작스럽게 시작됐어요. 우리 리더가 제이슨에게 덤벼들었고 회색 털과 날카로운 이빨에 번쩍이는 모습이었어요. 제이슨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다른 개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이슨을 둘러싸려 하며 마치 이런 식의 공격을 수도 없이 해본 것처럼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몸이 마비에서 풀렸어요. 제이슨이 혼자 싸우는 걸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꽉 쥐었어요. 그건 제 팔만큼 길고 두꺼웠고 거친 나무 껍질이 제 손바닥을 찔렀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조심해요. 누군가가 한국어로 외쳤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와 함께 움직였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외침과 소리가 커졌어요. 우리는 막대기와 랜턴을 흔들며 최대한 커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려 애썼어요. 야생개 2마리가 저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노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제이슨이 그들이 가까워지지 못하게 했어요. 제이슨은 그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짚고 물면서 그들의 관심이 우리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싸움은 치명적인 춤처럼 이어졌어요. 제이슨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더 빠르고 더 영리했어요. 한 마리가 덤벼들면 그는 피하고 반격했고 그들이 둘러싸려 하면 그는 몸을 움직여 항상 그들을 앞에 두도록 했어요. 그제야 제가 알았어요. 왜 진돗개가 한국에서 그렇게 존경받는지요. 제이슨은 용기와 지혜를 동시에 가지고 싸웠어요. 하지만 그는 영원히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는 걸 보며 그가 지쳐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리더도 그걸 알아챘어요. 리더는 한쪽으로 몸을 살짝 움직이며 속이는 척하다가 다른 쪽에서 공격했어요. 리더의 이빨이 제이슨의 어깨를 물었고 그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제 안에 무언가를 부숴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가장 가까운 야생개에게 나뭇가지를 휘둘렀어요. 그 개는 제가 갑작스럽게 공격하자 놀라 뒷걸음쳤어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앞으로 나섰고 그들의 외침이 더 커졌어요. 김 씨는 오래된 금속 냄비를 들고 막대기로 두드리며 나무 사이로 울려 퍼지는 큰 소음을 냈어요. 우리의 합심한 소음과 움직임이 마침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야생개 하나가 뒷걸음질 쳤고 이어 또 하나가 물러났어요. 우리 리더는 잠시 자리를 지키며 제이슨과 눈싸움을 했어요. 제 개의 어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한자리에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눈은 상대를 결코 떼지 않았어요. 결국 무리 리더가 몸을 돌려 물러났어요. 그것은 무리와 함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퇴각은 그들의 등장만큼이나 조용했어요.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숲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어요. 그리고 제이슨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달려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황갈색 털은 피로 엉켜 있었고
얼굴과 목에는 상처가 있었으며 어깨에는 깊은 이빨 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저를 올려다봤을 때 그의 눈은 맑고 의식이 또렷했어요.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그는 여전히 저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제 눈에 차올랐어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만지며 속삭였어요. 넌 우리를 구했어. 우리 모두를 구했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김 씨는 자기 재킷을 벗어 제이슨을 감싸 따뜻하게 해줬어요. 다른 누군가는 벌써 지역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이슨을 마을로 데리고 돌아오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크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비 오는 골목에서 버려진 채 발견했던 이 충성스러운 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켰어요. 그는 단순히 제 반려동물이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이후로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들개들에게 습격당한 뒤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제이슨이 그 사나운 동물들과 맞서면서 목숨을 걸고 저를 지키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마을 의사가 저한테 숙면을 도와줄 약초 차를 주긴 했지만 저는 계속 일어나 제이슨을 확인하러 갔어요. 제이슨은 제 침대 옆 두꺼운 담요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호흡은 규칙적이지만 약간 얕아 보였어요. 수의사인 김 박사님이 제이슨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셨고 전통적인 한국 약초와 현대의학을 병행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박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개는 아주 강하네요. 그의 영혼은 마치 옛진도 무사와 같아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짝 비치기 시작할 무렵 제이슨이 몸을 움직였어요. 제가 보이자 그의 꼬리가 약하게 흔들렸고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다치지 않은 털을 쓰다듬으면서 그 옆에 앉았어요. 내가 내 목숨을 구했어. 제가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제발 다시는 날 이렇게 겁주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마을 전체가 제이슨의 회복에 온통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제이슨이 빨리 낫게 해준다는 특별한 뼈 국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평소 말수가 적은 농부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닭장에서 갓 낳은 달걀을 가져오셨죠. 힘내라고 라며 간단히 말하시더니 제이슨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제이슨을 보러 들렀어요. 아이들은 그를 영웅처럼 여겼고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가끔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건 부모님들의 아이디어였대요. 아이들에게 용기와 충성심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김 박사님은 매일 오셔서 제이슨의 붕대를 갈아주셨어요. 그리고 전통 한국 치유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약초는 감염을 막고 또 어떤 약초는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저는 열심히 메모하면서 이 옛날과 현대의학이 어우러진 방식에 매료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치유가 단순히 몸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날 오후 제이슨의 상처를 확인하시며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신, 공동체, 모든 것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이슨이 그의 손을 활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당신의 개는 본능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있네요. 제이슨이 점점 힘을 되찾아가면서 저 자신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따라다니던 외로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마을 사람들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투른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참을성 있게 제 실수를 웃으며 바로잡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 개를 키우려면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부엌은 어느새 저의 교실이 되었고 저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배울 수 있었어요. 제이슨을 보러 오는 아이들은 제게 미국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영어를 연습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모임은 자연스럽게 언어 교환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저는 그들의 영어 숙제를 도와주었죠. 심지어 제 연구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제가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걸 본 마을 사람들이 숲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를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제 현대 환경과학 책들에서는 본 적 없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도 알려주셨어요. 습격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제이슨은 짧게나마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처음으로 제이슨과 함께 밖으로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창문이나 정원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제이슨은 천천히 그러나 자랑스럽게 걸었고 꼬리는 높이 들려 있었죠. 그는 회복 기간 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이름하여 제이슨의 회복 축하 파티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회복 축하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통 종이 등의 따뜻한 불빛 아래 우리는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한국 역사 속 다른 용감한 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이들은 제이슨의 용기를 기리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이슨을 조심스레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제 연구가 이곳에 가장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이슨의 용기와 회복을 통해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사람과 동물 간의 특별한 유대, 그리고 전통과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였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작은 집의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제이슨의 머리가 제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요. 저녁 공기는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이슨은 단순히 저를 들개의 위협에서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 낯설던 곳에서 제가 소속감을 느끼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고마워. 제가 별들이 어둠 속에 떠오르는 걸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제이슨의 꼬리가 나무 계단에 부드럽게 부딪혔고 그는 이 말을 이해한다는 듯 보였어요.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새로운 집,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전 한국에 대한 정이 더 커져갔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숲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모든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의 외로운 과학자로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 집 현관에 앉아서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걸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제 발치에는 제이슨이 누워 있어요. 이제는 주둥이 부분에 하얗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아침이면 아직도 제이슨은 저를 졸졸 따라다녀요. 나무 바닥 위를 걷는 발톱 소리가 여전히 부드럽게 들려오죠. 제 남편 지훈 씨는 매일 이맘때쯤 연구실에서 집으로 돌아와요. 제이슨이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던 그 작은 마을에서 제가 야외 조사를 하던 중에 지훈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전통 한국 농법을 연구하던 중이었고 우리는 마을 회의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엔 환경과학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를 진짜로 이어준 건 제이슨이었어요. 지훈 씨는 제이슨을 위해 간식을 가져다 주곤 했고 그렇게 토양 샘플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대화가 점점 우리 인생,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우리 딸 하은이는 이제 7살이에요. 하은이는 제 곱슬머리와 지훈 씨의 다정한 눈을 닮았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은이는 제게 제이슨이 야생 개들로부터 저를 지켜줬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요. 엄마, 제이슨이 영웅이었던 이야기 해줘요. 라면서 제 무릎에 앉죠. 저는 제이슨이 어떻게 용감하게 맞섰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줬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면 하은이는 제이슨의 목을 꼭 끌어안고 제이슨은 그런 하은을 마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는 듯 가만히 안겨줘요. 물론 인생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도전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끔 사람들이 제 억양을 듣거나 우리 다문화 가족을 보고 놀라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저에게 고향이란 어디 출신이야가 아니라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저는 환경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마을 사람들의 지혜가 제 연구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은 전통 한국 농법의 지혜와 현대 지속 가능성 기술을 결합하는 팀을 이끌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러 지역 사회가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도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건 제이슨이 저를 그 마을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난 봄, 제이슨이 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은이랑 공을 쫓아다닐 수 없었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어려워 보였어요. 수의사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강하고 용감했던 보호자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날들이 사랑과 편안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는 정원에서 햇볕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고 하은이에게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지훈 씨가 가져오는 특별 간식을 받으며 지냈어요. 가을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 제이슨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가족의 품에 둘러싸여 조용히 세상을 떠났죠. 하은이는 며칠 동안 울었고 저도 하은이와 함께 울었어요. 그때 지훈 씨가 제이슨의 추억을 기릴 무언가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제이슨이 용기를 보여줬던 그 마을에 살구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무를 심는 행사에 함께했어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제이슨의 용기에 대한 기억을 나눴어요. 몇몇은 아이들을 데려왔고 아이들은 마을을 지켰던 용감한 진돗개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나무를 심으면서 저는 비에 젖어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를 도와줬던 그 작고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생각했어요. 제이슨은 단순히 영웅이 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한국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를 통해 저는 남편을 만나고 가족을 이루고 제 연구에 더 깊은 목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매년 살구꽃이 필 때마다 우리는 제이슨의 나무를 찾아가요. 하은이는 나무 아래에 꽃을 놓고 누구든 들으려는 사람에게 그녀의 용감한 강아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나무는 튼튼하고 높게 자랐는데 마치 제이슨이 우리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만들어준 끈처럼 그렇게 자라난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조용한 저녁이 되면 저는 제이슨의 옛 사진들을 들여다봐요. 빗속에서 발견한 작고 겁먹은 강아지, 야생개들로부터 저를 지켜줬던 용감한 수호자, 그리고 제 딸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던 다정한 친구. 각각의 사진이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이슨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종종 사소한 자비의 순간에서 비롯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는 가족이 꼭 우리가 예상했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집이란 사랑이 뿌리내리고 자라는 곳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의 유산은 우리의 기억이나 벚나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친절한 행동과 용감한 선택 속에 살아있어요. 해가 지고 첫 별들이 하늘에 떠오를 때 저는 어디선가 제이슨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부드러운 저녁 바람 속에서 그의 충직한 짖음이 아직도 메아리 치는 듯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사랑은 언어도, 문화도, 종족도 초월한다는 걸 다시금 상기시키는 듯이요.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도 이 사연을 접하자마자 외갓집의 진순이가 생각이 나네요. 1년에 한 번씩 가을이면 감을 따러 가곤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진돗개 진순이는 우리 차가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나와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곤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저렇게 반갑게 나왔을까 하면서 외삼촌께 여쭤봤는데 외삼촌의 말씀으론 외부인이 다가오면 경계를 하면서 지저대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오면 저렇게 반가워하면서 마중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그걸 기억한다고? 갑자기 제이슨의 사연을 접하고 나니 우리 똘똘한 진순이가 보고 싶어지네요. 정말 우리나라의 진돗개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왠지 오늘은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따뜻하고 훈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저 나을 수 있을까요? 작은 침대 위에서 창백한 얼굴로 속삭이는 아들의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럼 나을 거야. 몽뿌 뛰는 작은 아가야. 하지만 제 안에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희망의 끈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나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태호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망 끝에서 한국을 찾아온 이 여인의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세상이 봄에 무너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와 남편 빅토르는 생폴거리의 작은 서점을 5년 동안 운영해왔고 우리 아들 태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멀리 떠나는 모험 이야기들을 읽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손님들이 책장을 둘러보는 동안 말이죠. 태우는 늘 행복한 아이였어요. 6살이 된 그는 제 갈색 곱슬머리를 닮았고 그의 아빠인 빅토르의 밝은 초록 눈을 가졌죠. 태우는 몇 시간이고 책을 색깔별로 정리하거나 손님들이 완벽한 이야기를 찾는 걸 도와주곤 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그에게 사탕을 가져다주고 머리를 헝클며 르뿌띠 리브레르라고 부르곤 했어요. 이 말은 작은 서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생기기 시작한 건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태우가 아침 식사를 거의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답지 않았어요. 태우는 옆집 마담 로랑 빵집의 신선한 크루아상을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배가 좀 이상해요라고 말했어요. 학교에서 감기가 돌고 있나? 빅토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희 둘 다 태우가 한 번도 병치레가 잦은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금요일이 되자 태우는 침대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이상한 느낌은 날카로운 통증으로 바뀌어서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울 정도가 되었어요. 태우가 흐느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가족 주치의인 루소 박사를 찾아갔는데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어요. 꼼꼼히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박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뭔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에 제 속도 불안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죠. 그 후 2주는 병원 방문과 혈액 검사, 스캔으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태우는 매일 점점 더 약해졌고 그가 사랑하던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그의 눈에서 빛나던 활기가 사라지고 대신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의 표정만 남았어요. 특히 기억나는 밤이 있어요. 그날 태우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아기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빅토르는 태우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곰돌이 미스터 포즈를 가져왔고 저희 셋은 그 작은 침대 위에 함께 누워 고통받는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기 위해 노력했어요. 엄마, 그날 밤 태우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저 나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나을 거야.
몽뿌띠네 작은 아가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어떤 의사도 원인을 알려주지 못했거든요. 각 전문의들은 그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의사에게 우리를 보내기만 했어요. 저희 아름다운 서점은 먼지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빅토르와 저는 번갈아 가며 태우 곁을 지키거나 서점에서 일했어요. 저희의 저축은 병원비로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변화를 눈치챘고 곧 이웃 모두가 르포브르 뿌띠, 태우 불쌍한 작은 태우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카드도 주었지만 저희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두려움을 덜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검사와 상담. 후에 저희는 희귀질환 전문의인 메르시의 박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차갑고 딱딱했으며 벽에는 의학 자격증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는 태우의 파일을 몇 시간이나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고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하얗게 질린 채 기다렸어요. 굉장히 희귀한 장 질환입니다. 박사가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막힘이 심각하고 위치가 매우 까다로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고칠 수는 있는 거죠. 빅토르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르시의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수술을 시도한다 해도 성공 확률이.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이어갔어요.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귀에선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빅토르는 제 손을 더 꽉 쥐었고 저희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려 애썼어요. 저희 아름답고 밝은 아이, 저희 세상의 중심인 아이에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노트르담 대성당 첨탑이 건물들 위로 솟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언제나 저희에게 집이자 안전한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력함이 가득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메르시의 박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말을 꺼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있던 국제의학 저널들을 훑어보던 중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남은 선택지가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비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혹시 한국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두 단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게 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이요? 저는 어둡게 조명이 비친 노인의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단어가 마치 낯선 멜로디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태우의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있었죠. 맞습니다. 마틴 박사가 동그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그쪽 병원들은 태오와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서울의 현대식 병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유리로 덮인 세련된 곡선의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남편 빅토르와 저는 태오를 재우고 나서 주방 식탁에 앉았어요.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쳐 들어오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우리 작은 책방의 재무 기록들과 저축 계좌 명세서, 그리고 의료비 청구서들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죠. 우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빅토르가 머리칼 사이로 손가락을 지나치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모든 걸 두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떠난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태호의 5번째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죠. 불과 6개월 전인데도 그의 밝은 미소와 발그레한 볼이 지금의 창백하고 지친 얼굴과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선택권이 있긴 한가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희는 사랑하는 책방에 매물 표시를 붙였어요. 바로 이 책방에서 빅토르와 제가 15년 전에 처음 만났었죠. 팔려나가는 책 한 권 한 권이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작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단골 손님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를 위한 작은 선물과 메모를 남기고 가곤 했어요. 임시로 운영해줄 사람을 찾자. 빅토르가 어느 날 저녁 제안했어요. 팔지 않고 잠깐만 맡기자. 이곳은 우리의 꿈이잖아. 하지만 우리 둘 다 태호의 의료비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인터넷은 우리의 단짝 친구가 됐어요. 저는 몇 시간씩 한국 병원을 조사하고 서울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려고 애썼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 일상 대화에 스며들었죠. 태호는 아픈 와중에도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며 따라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책방 위에 있는 우리 작은 아파트도 하나둘 비워졌어요. 가구를 팔고 꼭 필요한 물건만 싸기 시작했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가 비쌌고 태호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웃들은 기금 마련 행사를 도와줬고 지역 신문에서는 태호에 대한 기사를 실어줬어요. 공동체의 따뜻한 지원은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태호에게 모든 걸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모험 떠날 거야. 제가 어느 저녁 태호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어요. 그의 팔에 꼭 안겨있는 건 태호가 가장 좋아하는 곰인형, 미스터 패치였죠. 거기엔 다른 음식이 있을까? 태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사랑아, 거긴 김치랑 비빔밥 같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 제가 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 병원에는 너를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특별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 미스터 패치는 데려가도 돼? 물론이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물을 삼키려 애쓰면서요. 미스터 패치도 우리 가족이잖아.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현실이 점점 더 실감났어요. 우리는 비자를 받았고 한국에서 사용할 임시 건강보험을 마련했으며 의료 관광객을 위한 장기 숙박을 제공하는 서울의 작은 호텔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주인인 박 여사님은 서툰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셨지만 정말 친절하게도 서울에서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파리를 떠나던 아침에는 가랑비가 내렸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우리에게 작별을 고하듯이요. 택시는 에펠탑을 지나갔고 저는 그 아래에서 소풍을 즐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는 태호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이 겨우 6개의 여행 가방과 태호의 약이 담긴 기내용 가방 하나로 줄어든 거였죠. 공항은 분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K902편 서울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공항 터미널에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빅토르는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태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미스터 패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파리를 바라봤어요. 12시간의 비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지난 삶과 우리가 한국에서 마주할 무엇인가 사이의 12시간이었죠. 태우는 비행기가 뜨자마자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금세 잠들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빅토르가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의문이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을이 구름을 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믿어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태호를 위해서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 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향해요. 유럽 위로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특정 신을 향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듣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발 이번 믿음의 도약이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한국이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병원의 자동문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저는 태호의 손을 꼭 잡고 로비로 들어섰는데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이곳은 우리가 파리에서 갔던 오래된 병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높은 유리 천장과 매끈한 대리석 바닥이 있는 이곳은 마치 현대적인 호텔 같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거 봐요. 태호가 대기실 근처에 있는 커다란 수족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투명한 물속에서 알록달록한 열대어들이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태호의 눈은 그 광경에 반짝였어요. 남편 빅토르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속삭였어요. 여긴 정말 다르지. 그렇지? 그때 젊은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마틴 부인 되시죠? 김 박사님께서 지금 만나 뵙겠다고 하세요. 그녀의 영어는 분명하고 정확했어요.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우리는 그녀를 따라 넓고 밝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벽은 강렬한 흰색이 아닌 부드러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병원 특유의 지나치게 소독된 느낌이 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김 박사님의 사무실은 넓고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이셨어요. 아마도 40대 초반 정도? 얇은 안경 뒤로 보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시며 앉으라고 권하시더라고요. 파리에서 오신 태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 후 몇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태호는 몇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파리에서 받았던 검사들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기계들은 더 새롭고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병원 직원들은 자신감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였고요. 태호가 심장 모니터를 위해 가슴에 스티커를 붙일 때 농담도 건네며 웃음을 유도했어요. 덕분에 태호도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날 오후 다시 김 박사님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김 박사님은 우리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무뚝뚝하진 않았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를 똑바로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은 태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호는 심각한 장 폐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을 우리 쪽으로 돌려 태호의 장을 3D로 스캔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문제 지점이었어요. 이게 태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는 빅토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소식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박사님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이 폐색은 아주 까다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풀어야 하는데 마치 가느다란 실에 꽉 묶인 매듭을 푸는 것처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빅토르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김 박사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출혈 가능성입니다. 이 부위의 혈관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듯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드물지만 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우는 제와 빅토르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고민형인 미스터 위스커스를 꼭 안고 있었어요. 큰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많이 아파요? 태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김 박사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태호, 수술할 때는 잘 자고 있을 거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편안하도록 선생님이 잘 도와줄게요. 수술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면 약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저희 병원의 외과팀은 매우 우수합니다.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수술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손동작을 써가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김 박사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태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될 겁니다. 이 폐색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점은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오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희망을 걸어왔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미스터 위스커스를 무릎 위에서 춤추게 하며 어른들의 대화를 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빅토르가 물었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 박사님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중요한 결정이니 확신이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나올 때 병원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이제 더 조용해졌고 간호사들의 신발 소리만 바닥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태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모든 두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를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태호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차량 소음이 잔잔히 들려왔어요. 빅토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긴 할까?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빅토르, 너무 무서워요. 그는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요. 내일 우리는 김 박사님께 우리의 결정을 전할 거예요. 내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에서 힘을 얻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태호의 수술 당일 아침은 일찍 시작됐어요. 알람이 새벽 5시에 울렸을 땐 밖이 아직 캄캄했어요. 어차피 거의 잠도 못 잤지만요. 눈을 감을 때마다 걱정이 떠오르면서 잠이 오질 않았거든요. 남편 빅토르가 커피를 내려줬는데 저는 속이 뒤틀린 것처럼 불편해서 거의 마실 수가 없었어요. 태호는 의외로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깨었을 때 2살 때부터 가지고 놀던 갈색 곰인형을 꼭 껴안고선 자기 파란색 잠옷을 찾더라고요. 곰이랑 같이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어? 조용히 물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태호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창백한 얼굴이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겨우 드러나 보였어요. 수술 시작하기 전까진 곰이랑 같이 있어도 돼.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쓰며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랑 내가 곰을 잘 돌봐줄 테니까. 내가 깨어날 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간호사들이 오전 7시에 왔어요. 그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태호의 체온과 혈압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간호사였던 송 간호사님은 태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태호의 의료 차트에 웃긴 얼굴을 그려서 태호를 웃게 만들었어요. 7시 30분쯤 드디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어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느리게 온 것 같았어요. 간호사 2분이 태호의 침대를 수술실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병원 바닥 위를 지나갈 때 침대 바퀴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호는 곰인형을 더 꽉 붙잡았어요. 저는 침대 옆에서 걸으면서 태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제 손 안에서 차가웠어요. 아가의 한숨 자면 되는 거야. 제가 속삭이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의 피부에서는 병원 비누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나던 달콤한 아이의 냄새와는 전혀 달랐어요. 내가 깨어날 때 우리가 여기 있을 거야. 진짜지? 태호가 커다랗고 진지한 파란 눈으로 물었어요. 진짜야. 빅토르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그어진 빨간 선 앞에서 멈춰야 했어요. 부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우리 아이를 침대째로 커다란 수술실이라고 적힌 이중문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문이 조용히 슉 하고 닫히는 순간 태호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대기실은 마치 감옥 같았어요. 깨끗하고 밝고 편안한 의자와 잡지가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물통에서 창문까지 10걸음
문에서 벽 끝까지 15걸음을 오가며 계속 걸었어요.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빅토르가 점심 무렵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했지만 입안에서는 종이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어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그들도 이런 기분을 알고 있는 거겠죠. 이 끔찍한 기다림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말이에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가방에서 꺼낸 사탕을 주셨을 땐 예의상 받긴 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수술은 원래 6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벽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보는데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6시간이 7시간이 됐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7시간이 8시간이 됐고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8시간 15분쯤 됐을 때 갑자기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커다란 이중문 너머에서 큰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 위로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급히 우리 옆을 지나가며 바닥에서 신발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간호사 한 분이 잠깐 나왔는데 태호를 데려갔던 분 중 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은 심각하고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고 짧게 말하고선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제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빅토르가 저를 붙잡아 의자에 앉혀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소리치듯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도 애타게 외쳤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끔찍한 알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빅토르는 떨리는 팔로 저를 꼭 안았어요. 그의 심장이 제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은 채 아무 말 없이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떤 힘이든 듣고 있다면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시간은 고통스럽게도 느리게 흘렀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우리를 부르러 온 건 아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어떤 이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희 차례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끝도 없을 것 같던 기다림이 끝났어요. 알람 소리가 멈췄고 빨간 불빛도 꺼졌어요. 10분 후, 김 박사님이 그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의 파란 수술복에는 몇 군데 피가 묻어 있었고 마스크는 벗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김 박사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대기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저는 빅토르의 손을 너무 꽉 잡아서 아팠을 텐데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막힘이 예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그의 얼굴과 닿은 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한순간은 거의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냈어요. 놀람과 울음이 섞인 소리였어요. 빅토르의 팔이 더 단단히 제 주위를 감쌌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입니다. 태호는 괜찮을 겁니다. 그 말에 안도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다시 다리가 풀렸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기쁨에 못 이겨서 빅토르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어요. 주위의 다른 가족들도 박수를 치고 미소를 지으며 우리 기쁨을 나눠줬어요. 언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눈물 속에서 물었어요. 병원에서의 아침은 매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잠든 태호를 지켜봤어요.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 참 안심이 됐죠. 수술 후 그의 배에는 길고 큰 흉터가 남았지만 김 박사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절대 희미해지지 않을 건 우리가 한국에서 병원에 있는 동안 겪은 그 따뜻한 친절한 기억들이었어요. 민지 간호사님은 저희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28쯤 되었을 젊은 간호사님이셨는데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고 어두운 방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환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쯤 조용히 들어와서 태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셨는데 아이를 깨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히 움직이셨죠. 그리고 태호가 눈을 뜨면 늘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접은 종이학이나 차트에 붙일 귀여운 스티커 같은 것들이었어요. 굿모닝, 태호라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항상 밝게 인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용감한 태호, 어때요? 태호는 고통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든 날에도 늘 민지 간호사님을 보고 웃었어요. 간호사님께서는 태호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고 태호는 금방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인사하며 모두를 맞이하게 됐어요. 병실의 다른 가족들도 저희에게 정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태호 옆 침대에는 맹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한국 소년 시연가 있었어요. 시연이는 영어를 못했고 태호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둘은 손짓과 웃음소리 그리고 시연의 태블릿으로 같이 하는 게임들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갔어요. 시연의 어머니 김 여사님은 거의 매일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병원 음식, 아이에게는 많이 부족해요 라며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밥, 부드러운 두부국, 그리고 맛있는 나물 반찬이 담긴 용기를 꺼내셨죠. 처음 김치를 가져오셨을 땐 태호가 매운맛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는 김치를 더 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태호가 고향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유난히 침울해하던 날이었어요. 옆 병실에 계시던 한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저희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자신을 박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은퇴한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파리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외국 아이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 박 선생님은 방문자용 의자에 조심히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75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고스톱이라는 전통 한국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곧 다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태호의 침대 주변으로 모였고 함께 웃고 응원하며 게임을 즐겼어요. 청소 직원분들도 영어를 못하시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정성을 보여주셨어요. 매일 오후 바닥을 닦으러 오시는 송 여사님은 부드러운 한국 자장가를 부르시며 일을 하셨는데 태호가 노래를 좋아하는 걸 눈치채시고는 저희 방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며 멜로디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는 태호가 섬지바이를 흥얼거리며 잠들곤 했어요. 병원 식당 직원분들도 저희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저희가 할머니라고 부르던 친절한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태호의 식판에 늘 디저트를 하나 더 얹어주셨어요. 가끔은 달콤한 떡, 가끔은 팥빵 같은 걸 주셨는데 그때마다 장난스러운 윙크를 하시면서 태호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태호가 점점 회복되면서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힘내세요 하는 말이 저희에게는 익숙한 응원이 되었죠. 병원 작은 텃밭을 가꾸시던 한 할머니께서는 태호에게 작은 콩나무 화분을 주셨는데 생명은 항상 길을 찾아요 라고 자원봉사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죠. 태호는 그 화분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창가에 두었어요. 물리치료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치료사인 준호 선생님은 운동을 놀이로 바꾸셨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라고 선언하시며 태호가 근육을 스트레칭하도록 치료실을 어슬렁거리는 호랑이처럼 움직이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 놀이에 참여하면서 웃음소리 가득한 호랑이들의 행렬이 생겼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물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되었을 때 태호는 처음으로 보조 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간호사, 의사, 환자들, 그리고 방문객들 모두 멈춰서서 응원해 주셨어요. 누군가 한국어로 축하합니다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내 병동 전체가 합창을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그저 서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었는지에 감격했거든요. 그 순간 태호가 흔들리면서도 자랑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치유라는 게 단순히 약과 치료 절차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우리를 이끌어준 셀 수 없이 많은 친절한 행동들 덕분이었어요. 한국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의 가장 따뜻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태호가 퇴원하는 날 아침은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사각형을 그렸고 저는 아들이 작은 배낭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간호사들이 선물해준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신중히 넣는 모습이었는데 몇 주 전만 해도 아프고 힘겹게 움직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엄마, 내 공룡 어디 갔어? 태호가 물었어요. 병원 복도를 처음 걸었을 때 민지 간호사가 준 초록색 작은 공룡 장난감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수술 전처럼 속삭임이 아니라 강하고 힘있었어요. 베개 밑에 있을 거야, 얘야. 제가 말하며 같이 찾아봤어요. 그 공룡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행운의 상징이 됐어요. 매일 아침 간호사들이 활력 징후를 확인할 때 태호는 그 공룡을 꼭 쥐고 있었고 밤에는 항상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마지막 상담을 위해 오셨어요. 언제나처럼 깨끗한 흰 가운을 입고 계셨죠. 그는 매일 그랬던 것처럼 태호의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이 단순한 행동은 항상 우리와의 만남을 의사와 환자라기보다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를 진찰하시며 늘 그러셨듯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절개 부위는 아주 잘 아물고 있어요. 초음파 결과도 막힘이 없어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에요.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집에 가셔서도 적절히 관리하고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우리가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흘렸던 것과는 달랐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죠.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했어요. 태호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러더니 태호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앞으로 2달간은 격렬한 운동은 안 되고 매일 약은 꼭 먹어야 해요. 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김 박사님. 그런데 공룡 놀이하는 건 괜찮죠?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지요. 공룡은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이제 서류 작업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아들 각오를 했어요.
고국에서는 이미 실패한 치료들로 대부분의 저축을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님이 건네준 최종 청구서를 보니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하며 종이를 들고 손을 떨며 물었어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간호사님은 통역사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 금액은 파리에서 간단한 수술술 비용보다도 적었어요. 안도감이 너무 커서 잠시 의자에 앉아야만 했어요. 퇴원 서류와 태우의 추억으로 가득 찬 배낭을 들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한국을 떠날 준비는 안 됐었어요. 비행기 출발까지 5일이 남았기에 저는 태우가 병원 창밖으로만 보던 이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커다란 문과 화려한 건물들을 본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림 같아요. 라며 뜰로 뛰어나갔죠. 몇 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는 돌로 된 마당을 가로지르며 비둘기를 쫓아다녔고 그의 웃음소리는 고궁의 오래된 벽에 메아리 쳤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그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어떤 한국인 가족은 태호를 사진에 함께 찍자고 초대하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어요. 해질녘의 하늘은 분홍과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강 양쪽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어요. 태우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앉아 지나가는 배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나게 외쳤어요. 저 배 되게 빠르다. 그의 목소리는 강 위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현지 시장도 들렀는데 거리 음식을 가득 채운 향이 코를 찔렀어요. 태우는 떡볶이를 시도했는데 매운맛에 얼굴을 찡그리다가 금세 큰 미소를 지었어요. 맵긴 한데 맛있어요. 라며 외쳐서 상인은 웃으며 한 조각을 더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호텔 방에서 도시 불빛을 내다봤어요. 태우는 침대 위에서 기념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공룡, 궁이 엽서, 작은 한복 열쇠고리, 그리고 병원 직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엄마,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올 수 있어요? 병원 말고 그냥 놀러요. 저는 태우를 끌어안고 그의 머리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물론이지, 아가야. 여기는 우리한테 항상 특별한 곳이 될 거야. 그날 밤 가방을 싸다가 민지 간호사님과 병원 직원들이 남긴 카드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태호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추억 모음에 추가했어요. 이곳에서 받은 엄청난 친절함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기록들이었죠. 그날 아침, 우리는 택시 창문 너머로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바빴는데 그들 대부분은 매일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건강을 되찾은 곳이자 낯선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졌던 곳,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곳이었어요. 인천공항 활주로를 떠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호는 공룡을 꼭 쥔 채 창문 밖으로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녕, 한국. 나를 건강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했어요. 단지 의료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미소,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따뜻한 순간들의 말이에요. 한국은 태호의 건강만 돌려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고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들을 선물해줬어요.